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각자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동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범, 중국은 판다, 호주는 캥거루나 코알라 등이 그것들이죠.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동물을 이용한 심볼을 만들려고 하면 그 국가나 지역에서 특징적인 동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축구를 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 대륙으로부터 좀 더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섬나라 잉글랜드. 저 나라에는 고대부터 중세 이전까지 새끼 사자 한 마리도 없었던 섬나라인데 왜 프리미어리그의 상징은 사자일까? 라는 의문 말이죠. 그럼 혹자는 사자가 힘이 센 맹수의 왕이니까 강함을 상징하려고 그러는 것이겠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잉글랜드의 사자 사랑이 너무 유별납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의 상징도 무려 사자가 3마리나 있는 3라이온스라고 하며 우리말로 3사자 군단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건 영국 왕실의 문양입니다. 심지어 여기에도 사자가 등장합니다.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반지의 제왕을 쓴 작가 톨킨의 친구이자 판타지 소설 작가 C.S. 루이스도 자신의 소설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슬란이라는 사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킵니다. 대체 사자도 안 살았던 나라에서 왜 이렇게 사자를 사랑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왜 프랑스 축구대표팀은 수탉을 상징으로 삼았는지, 왜 우리나라는 범을 상징으로 삼았는지까지 간략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그 역사적 배경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문화와 역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큰 두 개의 사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영향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선 헬레니즘 문화부터 볼까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 그들의 문화권은 유럽과 북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힘센 동물은 사자였죠. 중앙아프리카에 주로 서식하는 코끼리나 하마같이 더 힘이 강력한 동물들을 접할 기회가 아예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듯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헤라클레스도 신화 속에서 헤라의 광기로 인해 자신의 가족을 사자로 착각해 죽이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이후 그 죄를 씻기 위해 치러야 하는 12개의 과업에서도 그 첫 번째 과업으로 네메아의 사자를 사냥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잡은 사자를 제우스가 별자리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자리죠. 그리고 로마 콜로세움에서도 검투사와 사자의 대결을 시켰을 정도로 사자는 아주 힘세고 무서운 맹수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히게 됩니다. 이번에는 헤브라이즘을 보겠습니다. 고대 유대인들도 북아프리카와 중동 사막 지역에서 사자와 만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삼손도 사자와 대결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렇게 강력한 상징으로 자리 잡은 사자를 중세가 되면서부터 서유럽에서는 그리스도로 이미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사자 아슬란이 한번 죽었다 살아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에서 사자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정점을 찍게 되는 순간이 바로 잉글랜드의 왕 리처드 1세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는 3차 십자군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잉글랜드의 국왕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더 라이언 하트, 우리말로 사자 시망이라고 칭하며 전장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 리처드 1세가 정말 대단한 전쟁 영웅이었다고 합니다. 이슬람 진영에서 이 리처드 1세만 보면 치를 떨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정확한 사실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는 대체로 자국의 영웅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업적을 뻥튀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리처드 1세의 경우는 이슬람 국가 쪽에 남은 기록에서도 무시무시했던 전쟁 영웅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양국의 교차 검증을 마친 진짜 인간 사자였던 것이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사자는 중동과 유럽에서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동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잉글랜드라는 섬나라에서는 사자가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말이죠. 게다가 아주 역설적으로 지금 언급한 것처럼 사자가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자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대부분의 맹수들은 상황에 따라서 인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막상 사자들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의 백성 또는 국민들은 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를 공격해 불구로 만들거나 가족들을 죽이고 내 재산인 가축들을 잡아먹기 때문이죠.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잉글랜드에서는 아무도 사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통해 강한 상징으로 이야기만 전해들었고 사자시망 리차드 1세로 외국의 잉글랜드의 위용을 높여준 고마운 동물인 셈이니까요. 그래서 잉글랜드인들은 사자를 더욱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상징성과 사랑으로 다른 나라의 종인 사자를 자신들의 국가를 대표하는 동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와 영국 축구협회, 더 나아가 영국 왕실에서 왜 이렇게 사자 심볼을 이용하는지 납득이 좀 되셨나요? 그럼 또 하나의 의문점이 듭니다. 조금 전 말했던 것처럼 잉글랜드 사람들은 사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자를 좋아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예전부터 호랑이에게 피해를 받았음이 분명한데 왜 호랑이를 축구협회의 상징으로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명칭을 좀 정리하고 가볼까 합니다. 호랑이는 사실 한자어고 순수 우리말로는 범이라고 합니다. 사실 둘 중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모르고 쓰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잠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호랑이를 선택했을까요? 예전 호랑이는 우리에게 무서운 동물이었습니다. 산속에 살던 호랑이는 배가 고프면 인근 마을로 내려와 가축이나 사람을 해하고는 했으니까요. 당연히 일반 백성들이 좋아할 수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들을 보면 범은 대부분 악역으로 나옵니다. 팥죽 할멈과 호랑이에서도 나쁜 역할, 넋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에서도 나쁜 역할,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나그네가 구해주자 잡아먹으려고 한 것도 역시 호랑이, 곶감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도 호랑이, 이렇게 호랑이는 약자를 괴롭히는 악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설화 또는 마당놀이 같은 곳에서는 호랑이를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과는 달리 호랑이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던 궁중의 왕족들과 세도가들에게는 호랑이를 대하는 자세가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중 화가였던 김홍도는 호랑이 그림을 그리기도 했죠. 이것을 잘 상징하는 것 중 하나가 최근 방영되었던 오썸의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에서 애민정신이 뛰어난 정조 이산이 세손이던 시절 영조대왕의 어명을 어기면서까지 범사냥을 해 호되게 혼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백성을 맹수로부터 보호한다는 표현을 넘어서 앞으로 왕위에 올라 백성을 수탈하는 조종의 지배층과 탐관오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맞서겠다는 그의 포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면서 봤습니다. 아무튼 일반 백성에게 좋지 않았던 이미지였던 이 호랑이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미지 반전에 성공합니다. 바로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여러 명목을 내세우며 토종 호랑이 씨말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많은 포수들을 동원하여 우리나라 산속 방방 곳곳을 다니며 호랑이들을 싸그리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던 토종 호랑이는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제의 만행으로 죽어나가는 우리 땅의 호랑이들이 당시 우리 백성의 시선으로 보면 마치 우리네 모습과 같은 겁니다. 조선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제의 모습과 계속해서 호랑이를 죽이는 일제의 모습에서 동질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 선조들은 호랑이를 일제에 저항하는 상징으로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 우리는 호랑이를 우리의 상징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축구협회에서도 호랑이를 상징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어떠신가요? 축구협회의 상징이 호랑이가 된 이유 유익하셨나요? 그럼 또다시 다른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잉글랜드는 사자, 우리나라는 호랑이, 이처럼 힘이 세고 용맹한 맹수들을 상징으로 정했는데 왜 유럽의 강국이자 축구 강국이기도 한 프랑스는 약하디 약한 수탉을 상징으로 삼은 걸까요? 이건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 시절 삼두 정치의 한 축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북서쪽의 골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프랑스 지역을 정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골 지역에 살던 갈리아 민족은 아직 국가로서의 체계를 잡지 못한 부족들이었죠. 그런데 그 지역에 살던 갈리아인들을 로마에서는 골 지역에 산다 해서 갈루스라고 불렀는데 이게 고대 라틴어로 수탉을 말하는 갈루스와 발음이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서 갈리아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수탉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중세에 이르자 프랑스는 어느덧 카톨릭 국가로 자리 잡고 있었고 성경의 내용에 의하면 닭이 중요한 상징이 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인상 깊게 받아들여서 캄캄한 밤이 끝나고 동틀 무렵의 닭의 울음소리는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상징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닭은 프랑스에서 강한 카톨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중세가 끝나고 프랑스 혁명이 있고 나서 프랑스의 국정은 크게 두 패로 나뉘게 됩니다. 왕의 권위를 계속 지지하는 왕당파와 국민이 만드는 공화정의 힘을 지지하는 공화파로 말이죠. 그리고 왕이 생기기 이전 국민들의 힘이 더 강했던 고대 골 지역의 갈리아인들을 대표하는 상징에서 공화파는 닭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왕정의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고 이제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새 시대를 연다는 상징성이 공화파에게 적격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당파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게 된 공화파는 20프랑 화폐에 수탉을 새겨 넣을 정도로 수탉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같은 이미지가 현재까지 내려와 프랑스 사람들은 수탉을 좋아하게 되었고 현재 프랑스 국가대표 심볼도 수탉이 된 것입니다. 어떤가요?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한국 축구 팬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잉글랜드의 프리미어 리그를 시작으로 3국의 축구 리그 또는 협회의 상징 동물들이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